황혼이 질 무렵 비행기는 안정적인 고도에 접어들었다. 이륙한 지 1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나는 남편 박도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익숙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일주일간의 피곤한 출장을 마치고 나니 기내의 조명은 어둑해졌고 엔터테인먼트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몇몇 승객들의 독서 등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스르르 눈을 감으며 엄마가 집에서 준비해 두셨을 따뜻한 저녁 식사와 우리 둘의 아늑한 침대를 떠올렸다. 결혼 4년차. 첫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는 도준의 존재는 항상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때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울렸다.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보인기는 심하게 요동치며 식사 트레이 위에 놓여있던 물잔들을 쏟아냈다. 기장의 다급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안전벨트 착용 신호등이 계속 깜빡이는 가운데 혼란은 이미 모두를 집어삼켰다. 비명,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절망적인 기도 소리가 기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도준의 손을 잡으려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도준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 생사의 순간에 그는 휴대폰에 코를 밟고 경이로운 속도로 화면 위를 두 손가락으로 누비고 있었다. 그는 기내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자신의 휴대폰 화면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듯했다. 그리고 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가 작성하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읽어버렸다. 수신이는 유나린, 내 8년지기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친자매처럼 여겼던 사람. 하리나,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개인 계좌에 있는 30억 원 전부 너에게 남길게. 나 대신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해.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30억 원. 그의 전 재산을 할인에게. 바로 옆에 앉아있는 법적 아내인 나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나를 아들처럼 여겨주셨던 우리 부모님을 위한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비명소리, 비행기의 격렬한 흔들림이 갑자기 멀게만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가슴을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무섭도록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바로 그때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덜컹이더니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기장이 강한 난기류 지역을 통과했으며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알렸다. 박수 소리와 안도의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주는 그제야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넣고 나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는 대답 없이 넋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품, 그의 온기가 어째서 이토록 역겹게 느껴지는 걸까? 그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내가 늘 듣던 다정한 말들로 계속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내 귀는 먹먹해졌다. 나는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한 조각 한 조각 배신이라는 깊은 심연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소리를. 남은 비행 시간 동안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창문에 머리를 기댄 척했다. 창밖의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지금 나의 결혼 생활처럼.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서울의 후텁지근한 밤 공기가 밀려와 약간의 현기증이 일었다. 도주는 캐리어를 끌고 앞서가며 가끔 나를 돌아보았다. 빨리 가자, 지수야. 많이 피곤하지? 나는 그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썼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방금 겪은 끔찍한 비행과 나를 얼마나 걱정했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다. 나는 그저 아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며 창밖의 차량 행렬에 무심하게 시선을 고정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내 사랑 할인이라는 두 글자가 뜨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도준을 쳐다보니 그 역시 나를 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떠보는 기색이 서려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세상에 너희 탄 비행기 사고 날 뻔했다는 뉴스 듣고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너랑 도준 오빠 괜찮은 거야? 수화기 너머 할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걱정은 너무나 진실되게 들려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목소리가 평소처럼 들리도록 애썼다. 다행이다. 정말. 나 지금 공항으로 달려가려던 참이었어. 아무튼 부부끼리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어. 내일 내가 보러 갈게. 고마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다. 만약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우정과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보금자리라고 부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하자 도주는 다정하게 물을 가져다 주며 어서 씻고 쉬라고 재촉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옷을 챙겨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았다. 눈물은 뜨겁고 쓰라리게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8년의 우정, 4년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한편의 연극이었단 말인가? 나는 그 두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이었을까? 편리한 바보, 쓸모있는 병풍이었을까?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오직 그곳, 오직 그 사람만이 지금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수학이 저편에서 전화를 받았다. 지순이? 둘이 집에 도착했어? 엄마, 정미경 여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나는 목이 메어 흐느껴 울었다. 엄마, 엄마, 지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서방이 너한테 무슨 짓 했니? 엄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흐느낌 사이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비행기 사고, 30억 원짜리 메시지, 그리고 할인의 전화까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마가 분노하며 당장 난리를 치라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수학이 저편에서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충격이 아니라 마치 고요한 호수가 내 안의 폭풍을 모두 받아들이는 듯한 침묵이었다. 나는 계속 흐느꼈다. 비행 내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억눌렀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이제야 터져나왔다. 나는 위로가 필요했다. 그저 오해일 뿐이라고, 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엄마가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울음이 잦아들고 간헐적인 흐느낌만 남았을 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 당황스러움과는 달리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만 울어라. 지금 운다고 뭐가 해결되니?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의 말은 불타는 내 마음에 끼얹는 한 바가지의 찬물 같았다. 네가 지금 집에 가서 난리를 치고 그놈을 욕하고 그러고 나면 이혼이라도 할 거니? 엄마가 계속 물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다. 지난 4년간 때로는 감정이 식기도 했지만 도준을 떠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엄마. 너무 혼란스러워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인생의 경험이 묻어나는 깊은 한숨이었다. 지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건 단순히 그놈이 바람을 피운 문제가 아니야. 그 30억 원 메시지, 그건 박서방하고 윤아린, 그 계집애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다는 증거야. 이건 순간의 불장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라고. 엄마의 분석에 내 머릿속이 점차 맑아졌다. 그렇다. 30억 원은 사람이 공황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된 결과물이었다. 네가 지금 모든 걸 터뜨리면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짓밖에 안 돼. 그놈은 당황해서 잘못 보낸 거라고 잡아댈 거야. 아니면 더 나쁘게는 인정하고 바로 이혼을 강요하겠지. 그때 네 손에 뭐가 남겠니? 어쩌다 엿본 메시지 한 줄? 그걸로는 부족해, 딸아. 엄마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지금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면 나는 질투에 눈먼 여자라는 오명을 쓰고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배신당했다. 이대로 비참한 패배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부터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엄마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결단력 있었다. 집에 가서는 여전히 착하고 다정한 아내인 척해. 네가 의심하지 않을수록 그놈들은 경계심을 풀 거야. 그동안 너랑 엄마는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는 거다. 바람 피운 증거뿐만 아니라 재산, 돈에 관한 증거까지 전부. 내 딸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엄마의 계획은 나를 두렵게 하면서도 한 줄기 희망을 품게 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하고 매일 배신자를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끔찍한 고문이었다.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았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엄마가 당부했다. 어떻게든 그놈 휴대폰 데이터를 전부 빼내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주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된다. 할 수 있겠니?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 속의 떨림을 억눌렀다. 수증기로 흐릿해진 거울에 비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 전쟁에서 나는 질 수 없었다.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저 할 수 있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찬물로 얼굴을 씻어 부은 눈을 가렸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도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다 씻었어? 좀 괜찮아졌어? 응, 괜찮아졌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까 비행기에서 너무 무서웠나 봐.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도준이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품으로 끌어당겼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다 지나갔어. 그의 체온이 내 얼굴에 닿았고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모든 것이 소름 끼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를 밀쳐내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연기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연기를. 그 후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한 집에서 살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도준이 출근할 옷을 다렸다. 매일 저녁 그의 귀가를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렸다. 내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마음속 심장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도준은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어쩌면 그는 새로운 행복에 너무 바빠서 이 아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무심함은 엄마의 계획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다. 나는 그의 휴대폰에 손을 댈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기회는 마침내 주말 저녁에 찾아왔다. 도준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오늘 큰 계약을 성사시켜서 축하주를 몇 잔 마셨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들추지 않고 그를 침실로 부축해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는 너무 취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죽은 듯이 잠이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바로 지금이었다. 나의 기회.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도준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휴대폰은 침대 머리맡 작은 테이블 위에서 충전 중이었다. 대기 화면의 불빛이 그의 잠든 얼굴을 비췄다. 한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이 이제는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거실로 나와 침실 문을 살짝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잠금 화면에는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었다. 나는 시도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틀렸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귄 날. 틀렸다. 내 생일. 역시 틀렸다. 그의 생일도 아니었다. 화면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뜰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추억과 관련된 수십 개의 숫자들이 모두 소용없었다. 차가운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그렇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나에게 속한 숫자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거구나. 그렇다면 그의 비밀 세계를 여는 열쇠는 어떤 숫자일까? 순간, 끔찍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미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했다. 띵! 휴대폰이 가볍게 울리며 화면이 밝아졌다. 잠금이 해제되었다. 휴대폰 화면의 빛이 내 얼굴을 비췄지만 나는 짙은 어둠이 내 영혼을 뒤덮는 것을 느꼈다. 비밀번호가 할인의 생일이라니. 이 적나라하고 잔인한 사실은 천마디의 고백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 한 자리조차 차지하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겼다. 홈 화면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나는 서둘러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다. 할인과의 대화는 하나도 없었고 의심스러운 흔적도 전혀 없었다. 그는 매우 치밀했고 메시지를 보낸 직후 모든 것을 삭제했던 것이다. 그의 신중함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포기하려던 찰나. 문득 예전에 도준이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보안 폴더 기능에 대해 자랑했던 것이 생각났다. 다른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보호되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 중요한 업무 자료를 보관하는 기능이라고 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설정으로 들어갔다. 내 생각대로 그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었다. 나는 숨을 참고 그가 잠든 사이 몰래 찍어둔 그의 엄지 지문을 센서에 갖다 댔다. 화면이 살짝 깜빡이더니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그것은 다른 앱과 다른 배경 화면을 가진 또 다른 휴대폰 같았다. 그리고 그곳,
홈화면 중앙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로고의 SNS 앱이 있었다. 나는 앱을 눌렀다. 비밀번호 요구 없이 자동으로 로그인 되었다. 도준의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삶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수천 개의 메시지, 사진, 그리고 오직 그들 둘만 볼 수 있는 게시물들. 나는 떨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고 내 심장은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그들의 관계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 그들은 나와 도준이 공식적으로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만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도준에게 나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준 조언자가 바로 할인이었다. 그녀는 내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카페에 자주 가는지 알려주었다. 그녀는 헌신적인 친구 역할을 하며 내 사랑을 응원하는 척했지만 등 뒤에서는 내 남자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나는 내 순진함을 비웃는 그들의 메시지를 읽었다. 그 바보 또 믿더라 오빠. 오늘도 하루 종일 오빠 얘기 듣느라 죽는 줄 알았네. 진짜 피곤하다. 나는 도준이 나에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떠났던 여행에서 그들이 몰래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그들은 제주도로, 부산으로. 내가 항상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을 여행했다. 그들은 나의 속임수와 고통 위에서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보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작은 집이라는 이름의 사진 앨범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곳에는 아늑하게 꾸며진 또 다른 아파트의 사진들이 있었다. 할인이 요리하는 사진, 도준이 TV를 보는 사진, 그리고 그들이 낯선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사진까지. 지난 8년간 나는 환상 속에서 살아왔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만든 연극 속에서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엄마는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셨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닦아내며 기계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내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하나, 사진 한 장 한 장, 게시물 하나하나를 화면 캡처했다. 조용한 밤에 울리는 찰칵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이 결혼 생활에 관의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감정도, 생각도 없이 오직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단 하나의 임무에만 집중하며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움직였다. 나는 도준이 내가 섬세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인에게 불평하는 메시지들을 보았다. 그리고 할인은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하며 달콤하고 이해심 많은 말들로 그를 위로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도준이 지수와의 일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는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나는 아내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도준이 매달 할인에게 선물,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꾸준히 이체한 내역들을 보았다. 그 돈은 아마도 그가 나에게 사업상 관계 유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월급과 상여금에서 나온 것이리라. 나의 돈, 나의 땀과 눈물이 그들의 은밀한 사랑을 키우는 데 사용되었다. 마지막 증거를 캡처하고 있을 때 침대에서 도준이 기침하며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보안 폴더를 빠져나와 최근 사용한 앱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처음처럼 충전기를 꽂았다. 모든 동작은 몇 초 만에 이루어졌지만 마치 한 세기가 흐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침대로 돌아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깊이 잠든 척 누웠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내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활짝 뜨여 있었다. 온몸은 굳어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울부짖고 있었다. 등 뒤에 누워있는 남자, 내가 매일 밤 안고 자던 그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다. 내가 친구라고 부르던 그 여자는 철천지원수였다.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나왔다. 눈물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흠뻑 적셨다. 소리 없이 울었지만 가슴은 고통스럽게 들썩였다. 8년간 이어진 연극, 그리고 나는 대본조차 몰랐던 유일한 조연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이 출근한 후 나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밤새 수집한 모든 증거는 비밀 이메일 계정에 안전하게 저장해 두었다. 하지만 증거가 있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 마냥 가슴에 품고 있을 수도 생각 없이 행동할 수도 없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야.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호수처럼 차분했다. 엄마, 저 다 찾아냈어요. 8년치 전부요. 그 숫자를 다시 말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잘했다. 내 딸. 엄마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엄마는 자세한 것을 묻지 않고 단지 말했다. 지금 옷 갈아입고 엄마가 문자로 보내준 주소로 가렴. 엄마가 미리 약속 잡아놨어. 거기에 가면 네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보낸 문자를 열었다. 서울 중심가 큰 길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의 주소였다.
나는 도준에게 지난번 비행기 사고 이후로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야겠다고 둘러댔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만 했다. 그의 무관심이 이 순간에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법률사무소는 고급스럽고 조용한 고층 빌딩 10층에 있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송채원 변호사로 40대쯤 되어 보이는 지적인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엄마의 친구인 듯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와요, 지수 씨. 어머님께 대강 이야기는 들었어요. 앉아요. 그녀의 노련함과 전문적인 태도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나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행기 사고부터 어젯밤 도준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들까지. 나는 감정에 앞서지 않도록 최대한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나는 내가 캡처한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송 변호사는 매우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했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녀는 상투적인 위로 대신 침묵하며 하나하나 분석했다. 다 본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경의가 담겨 있었다. 아주 잘했어요, 지수 씨. 정말 침착하고 용감했네요. 이 증거들이라면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기에 충분해요.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쳤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 30억 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크고 비정상적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내연녀를 사랑한다 해도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메시지로 그렇게 명확한 유언을 남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건 마치 사전에 계획된 짓이나 인수인계처럼 들려요. 송 변호사의 분석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 나는 배신감에 너무 깊이 빠져 이 비상식적인 핵심을 잊고 있었다. 무슨 뜻이시죠, 변호사님? 저는 이 애정 관계 뒤에 체계적인 재산 빼돌리기 음모가 있다고 의심돼요. 지수 씨 남편과 그 친구라는 여자가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30억 원은 그들이 그 친구를 통해 합법화하려는 불법 자산일 수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지금 지수 씨가 이 일을 터뜨리면 이혼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돈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자 머리는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훨씬 명료해졌다. 송 변호사는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수사였다. 나는 계속 연기하면서 동시에 도준의 자금 흐름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기분 전환 삼아 쇼핑이나 같이 가자고 했다. 할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달콤한 목소리로 흔쾌히 수락했다. 우리는 주말에 대형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했다. 우리가 수백 번은 앉았던 익숙한 카페에서 할인을 기다리며 내 마음은 복잡했다. 잠시 후 나는 8년 동안 나를 속인 남편의 공범과 마주하고 웃고 친한 척해야만 했다. 그것은 도준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지수야, 오래 기다렸어? 할인이 환한 미소와 함께 신상 명품백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세련되었다. 나도 방금 왔어. 나는 미소로 답했다. 아침 내내 거울 앞에서 연습한 미소였다. 우리는 매장을 둘러보며 일, 옷, 새로 나온 영화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서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할인은 여전히 내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어떤 드레스가 내게 어울리는지 조언해 주었다. 그녀의 가식적인 관심 어린 표정을 보자 속이 울렁거렸다. 우리가 한 고급 패션 매장에 들렀을 때 할인이 드레스를 입어보는 동안 나는 무심코 한숨을 쉬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할인이 탈의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아니 그냥 요즘 도준 오빠가 너무 바빠서. 나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평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요즘 회사가 잘 돼서 해외에 큰 투자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 중이래. 듣자 하니 다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라던데. 맨날 바쁘니 아내 챙겨줄 시간도 없네. 나는 할인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별 관심 없는 척하며 여전히 드레스 매무새를 만지고 있었다. 그거 좋은 거잖아. 남편이 능력 있고 돈 잘 벌면 우리도 덕보는 거지. 오빠를 위해 기뻐해줘야지.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큰 투자 프로젝트를 언급했을 때 그녀의 눈이 아주 빠르게 번뜩이는 것을 계산과 탐욕의 빛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나와 송 변호사의 의심을 확신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분명히 그 프로젝트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도 기쁘긴 한데.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복잡한 것 같아서 걱정이야. 할인이 피식 웃었다. 아마 내가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뭘 걱정해. 넌 그냥 도준 오빠만 믿으면 돼. 남자는 큰일을 하는 거고 우리 여자는 집에서 복이나 누리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비꼬는 듯한 확언처럼 들렸다. 복을 누린다? 그래. 그녀는 내 어리석음 위에서 복을 누리고 있었다. 할인과의 만남은 내가 필요로 하던 답을 주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 등 뒤에서 진짜 금융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다. 나 혼자서는 조사할 수 없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다. 바로 다음 월요일. 나는 은행에 가서 결혼 전 엄마가 예단으로 주셨던 개인 예금 계좌에서 적지 않은 돈을 인출했다. 손에 든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투자라고, 공정함과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투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송 변호사의 소개로 나는 작은 골목에 숨겨진 한 흥신소를 찾아갔다. 화려한 간판은 없었지만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이 형사라고 불리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과묵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다. 나는 내 요구를 간결하게 설명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빼고 남편 박도준이 윤아린이라는 사업 파트너와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을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나는 도준과 할인의 개인정보, 생활 패턴, 그리고 휴대폰에서 발견했던 작은 집의 주소까지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두 사람의 재정적 연결고리, 그들이 소유한 회사, 은행 계좌, 투자 프로젝트, 특히 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들을 찾아주세요. 서류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강조했다. 이 형사는 주에 깊게 들으며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했다. 그는 호기심 어린 질문 대신 전문적인 정보에만 집중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사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간도 걸립니다. 진행 상황은 매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정말 적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나는 답했다. 진실만 찾아주신다면요. 나는 비용의 절반을 성금으로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적어도 이제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길을 안내해줄 변호사와 내 눈과 귀가 되어줄 탐정이 있었다. 탐정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완벽하게 내 역할을 계속했다. 아마도 비행기 사고 이후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눈을 속이기 위함인지 도주는 갑자기 내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일찍 퇴근했고 가끔 꽃을 사왔으며 심지어 내 일에 대해 먼저 묻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네모난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지수야. 그는 약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안에는 내가 예전에 잡지를 보다가 예쁘다고 무심코 말했던 명품 핸드백이 들어있었다. 예상치 못한 세심함이었다. 한 달 전에 나였다면 기뻐서 그를 껴안았겠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이 선물이 그의 잘못에 대한 보상일까? 아니면 이것 또한 연극의 일부일까? 고마워요, 오빠. 너무 예쁘다. 나는 감정 없는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저녁 할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명랑했다. 지수야, 뭐해? 방금 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새 가방 사진 봤어. 너무 예쁘다. 도준 오빠 정말 센스 있다. 너 정말 부럽다. 부러울 게 뭐 있어.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왜 아니야? 남편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챙김받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도준 오빠는 정말 보기 드문 좋은 남자야. 네가 잘 잡아야 해. 안 그러면 뺏긴다? 그 말은 내 피 흘리는 상처에 바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 잘 잡으라고? 그녀 자신이 매일 밤낮으로 빼앗으려 하는 남자를 나더러 잘 잡으라니. 그들의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어조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할인아. 내 건 내가 잘 지켜야지. 걱정 마. 수학이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아마 할인은 내 말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우리는 의미 없는 잡담 몇 마디를 더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탁자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새 핸드백은 여전히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가죽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도전장이었다.
그리고 그 도전장은 도준뿐만 아니라 할인에게서도 온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떠보고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대답은 이미 명확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쉽게 목적을 달성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후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주소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숫자 1 하나뿐이었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탐정사무소의 첫 번째 보고서였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나는 서둘러 우리가 미리 약속한 비밀번호로 암호화된 첨부 파일을 열었다. 보고서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의 정보들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송 변호사의 예상대로 도주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대기업의 영업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가족회사 자금으로 경기도 외곽의 몇몇 소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고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거래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투자 주체는 달랐지만 모두 동일한 금융 컨설팅 및 중개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이름을 읽고 대표이사 항목을 보았을 때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미래자산 컨설팅, 대표이사, 윤할인, 할인, 내 절친. 나에게 항상 자신의 사무직이 지루하고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화장품 사기에도 빠듯하다고 불평하던 그녀. 알고 보니 그녀는 회사 전체의 대표였고 그것도 금융 컨설팅 회사였다. 그녀가 단 한 번도 내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분야였다. 그들의 음모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업상의 결탁이었고 정교하게 짜인 이익의 그물망이었다. 도주는 그룹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할인이 중개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 거래들로부터 나온 실제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었고 그중 얼마가 그들의 개인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 30억 원은 아마도 지난 몇 년간 도준의 가족과 나의 어리석음을 발판 삼아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결과물일 것이다. 나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노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단순한 바람둥이와 가짜 친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위장된 범죄 연합과 맞서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영리하고 교활했다. 나 혼자서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엄마다. 무슨 새로운 소식 있니? 엄마.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모든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나는 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엄마에게 들려주었다. 엄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단 한마디만 했다. 그 한마디에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심만이 남았다. 괜찮다. 그놈들이 교활할수록 넘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 계속 연기하게 놔두렴 딸아. 곧 시어머니 민선아 여사의 환갑이었다. 매년 이날은 온 가족에게 중요한 행사였다. 도준과 시아버지는 항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큰 잔치를 열어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했다. 그리고 올해 나는 이 잔치가 단순히 생일 파티가 아님을 알았다. 이곳은 무대가 될 것이다. 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완벽한 무대. 나는 엄마에게 전화해 내 계획을 말했다. 나는 소란스럽게 그들을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잔치를 모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장소로 만들 것이다. 좋은 생각이다, 딸아. 엄마는 즉시 동의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거니?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 한 번 시작하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그날 밤 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한 걸음 한 걸음 계획을 세웠다. 나는 질투에 눈먼 여자처럼 모든 것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자만심 속에서 스스로 가면을 벗게 만들 것이다. 나는 연극의 막을 올릴 특별한 선물이 필요했다. 며칠 후 도준과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무심코 어머니의 생신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 곧 어머님 생신이네요? 올해는 어디서 할까요? 도준은 나의 적극적인 태도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대답했다. 아, 아버지랑 나도 생각 중이야. 아마 작년처럼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하지 않을까? 자기는 어때? 네, 어디든 괜찮아요. 어머님만 즐거우시면 되죠. 나는 현숙한 며느리처럼 미소 지었다. 아, 그런데 오빠, 올해는 할인이도 초대하는 거 어때요? 어쨌든 제 제일 친한 친구고 우리 가족이랑도 오랫동안 친했잖아요. 할인이가 오면 어머님도 더 좋아하실 거예요. 도준은 잠시 굳어졌다. 그의 눈은 나를 탐색하듯 쳐다보았다. 아마 그는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제안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심 한 점 없는 내 순진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겠네.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볼게. 어머니도 반대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고개를 숙여 밥을 계속 먹으며 입가에 번지는 냉소를 감췄다. 그렇겠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대하겠는가? 그녀는 아마 누구보다도 이 미래의 며느리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도주는 자신이 방금 파괴자를 자신의 가족 붕괴 현장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직접 보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산다는 핑계로 외출했다. 하지만 내 목적지는 명품 매장이나 고급 화장품 가게가 아니었다. 나는 엄마가 알려준 오래된 거리에 있는 낡은 보석상으로 차를 몰았다. 안으로 들어가 백발이 성성한 주인 영감에게 귀한 장신구를 담을 비단함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봉황이 수놓아진 짙은 붉은색 비단, 금실로 장식된 것을 골랐다. 고급스러우면서도 고풍스러웠다. 영감은 이틀 뒤에 다시 오라고 했다. 보석상을 나서자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도준이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옷장 깊숙이 숨겨진 작은 금고를 조용히 열었다. 이곳은 내가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자 차가운 벨벳 상자가 손에 잡혔다. 상자 뚜껑을 열자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불빛 아래 매혹적인 비취색을 띤 옥팔찌 한 쌍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엄마, 정미경 여사가 결혼식 날 내게 주신 예물이었다. 외할머니의 유품이자 집안의 보물이며 오직 맏며느리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날 그것을 내게 주시며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당부하셨다. 엄마가 이걸 네게 주는 것은 믿음과 희망을 함께 주는 거란다. 행복하게 이 팔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지난 4년간 나는 감히 한 번도 착용하지 못하고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해왔다. 그것은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과 축복이 담긴 것이었다. 언젠가 나도 내 며느리에게 엄마와 똑같은 당부의 말과 함께 이것을 물려주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 내 결혼은 거짓이었고 내 행복은 환상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마와 외할머니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었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부드러운 비단 손수건에 팔찌를 조심스럽게 싸서 상자에 다시 넣었다. 나는 이것을 조용히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선물로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네지는 선물. 이 선물은 끝을 알리는 선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나와 그 가족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는 마지막 칼날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유물을 받을 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던 시어머니, 민선아 여사는 아마도 언젠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그것을 돌려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틀 후 나는 보석상에 돌아가 주문한 비단함을 찾아왔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짙은 붉은색 함이 내 손바닥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나는 옥팔찌가 든 벨벳 상자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고 집으로 가져와 은밀한 곳에 숨겼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잔칫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해졌다. 도주는 더 즐거워 보였다. 그는 샤워하며 휘파람을 불었고 가끔 내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내가 할인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을 어머니가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네가 정말 사리분별 잘하는 며느리라고 하시더라. 그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아버지도 너랑 할인이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귀한 인연이라고 하셨어.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정말 귀한 인연이지. 한 명은 내게 뿔을 달아주고 다른 한 명은 내 남편을 뺏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우정이었다. 예상대로 잔치 며칠 전 할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지수야, 이번 주말 민 여사님 생신 때나 뭐 입고 갈까? 좀 골라줘. 넌 뭘 입어도 예쁘잖아.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아주 화려하게 입고 가야지. 중요한 자리잖아. 아, 그리고 어머님께 무슨 선물을 사드려야 할까? 너무 고민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사오지 마. 그냥 와서 축하해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야. 안 돼. 어떻게 그래? 할인이 반대했다. 그럼 그냥 예쁜 마음만 준비해서 와. 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내 생각에 그날 넌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받게 될 거야. 수학이 저편에서 할인이 킥킥 웃었다. 아마 그녀는 내가 농담을 하거나 도준이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 큰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화는 가식적인 즐거움 속에서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지금 내 심정처럼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폭풍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가족 친지, 시아버지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 그리고 특별 손님인 내 절친까지 모두가 모이는 그 잔치. 그날 밤은 그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이다. 일요일 저녁 그랜드 플라자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도준과 함께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나는 옥색 비단으로 만든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다. 나는 여전히 명망 있는 가문의 현숙한 아내이자 모범적인 며느리처럼 보였다. 도준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정말 멋지고 세련돼 보였다. 가끔 그는 내게 몸을 기울여 몇 마디 속삭이며 행복한 부부인 척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고 대부분 시아버지의 큰 사업 파트너들과 가족의 친한 친구들이었다. 모두가 우리 부부가 잘 어울린다며 내가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칭찬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극도의 냉소를 느꼈다. 바로 그때 할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날씬한 어깨를 드러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답고 돋보였다. 할인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도준의 팔짱을 꼈다. 그러고는 금세 내게로 와 나를 꼭 껴안았다. 지수야, 오늘 너무 예쁘다. 너도 그래. 나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소름 끼치는 가식을 느꼈다. 시어머니 민여사는 할인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할인의 손을 끌어당기며 연신 칭찬했다. 어머, 할인이 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요즘 더 예뻐졌네. 아니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할인은 민여사에게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건넸다. 뭘 이런 걸 다. 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민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할인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광경은 마치 시어머니가 미래의 며느리를 보는 듯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알고 보니 이 완벽한 연극에서 나만 외부인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할인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잔치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즐겁고 활기찼다. 사람들은 잔을 들어 민여사를 축하했다. 나는 주빈석의 도준 옆 할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가끔 도준과 할인이 몰래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포착했다. 지난 8년간 너무나 익숙했던 애정이 듬뿍 담긴 눈빛이었다.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나 어쩌면 더 이상 내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저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내 순간을 기다렸다. 케이크 커팅과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난 후 사회자는 하객들에게 잔치의 주인공에게 선물을 증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 사람 한 사람 값비싼 선물과 아름다운 축사를 건넸다. 민 여사는 무대 위에 앉아 행복에 겨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선물을 다 건넸을 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짙은 붉은색 비단함을 손에 들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다. 도주는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아마 그는 내가 그의 가족 얼굴에 금칠을 할 멋진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명확하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어머님,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저는 귀한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성의를 담아 어머님께 유품 하나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비단함을 열었다. 무대 조명 아래 옥팔찌가 신비로운 녹색빛을 발했다. 연회장 전체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와 하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민 여사와 도준, 그리고 저 아래 앉아있는 할인의 얼굴은 모두 굳어졌다. 민 여사는 얼어붙었고 입가의 미소는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결혼식 날 그녀가 내게 주었던 가문의 보물인 바로 그 팔찌였다. 나는 조용히 팔찌를 들어 올리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던 날 저를 믿고 맡겨주신 유품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것이 가문의 복이며 오직 자격 있는 맏며느리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항상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간직해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준과 할인 쪽을 바라본 뒤 다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이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 이 유품을 다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조금도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각에 이것을 낄 자격이 있는 사람, 가문의 복을 가져다주고 대를 이을 손주를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할인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감미로운 배경음악이 갑자기 어색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다. 내 입에서 이런 상황에서 튀어나온 할인이라는 이름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다. 민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지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 아래에 있던 도준도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옥팔지가 든 비단함을 옆 작은 테이블에 놓고 돌아서서 도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원망이 아닌 날카롭고 차가운 빛만이 남아 있었다. 놀랐어요, 박도준 씨? 나는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아직도 당신과 당신의 그 소중한 친구의 거짓말을 믿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도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주빈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박상훈 회장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수야, 지금 무슨 짓이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해결할 것이지. 여기서 이게 무슨 추태냐? 집에 가서요? 아버님? 나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은 곧 돌아갈 집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마친 후 나는 핸드백에서 얇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어머님 환갑잔치의 흥을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도준과 그의 가족이 서 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갔다. 주변의 손님들은 자동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나는 시아버지와 도준 바로 앞 테이블에 서류를 놓았다. 나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그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의 심장을 꿰뚫기에 충분히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것은 도준 씨의 회사와 윤아린 씨의 미래 자산 컨설팅 간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유령 계약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부풀려진 부동산 프로젝트들이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노련한 사업가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전체 보고서는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불법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박도준 씨와 윤아린 씨가 그들의 작은 집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영상과 함께 월요일 오전 9시 정각에 그룹 전체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에게 발송될 겁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한 걸음 물러나 공포로 일그러진 도준의 얼굴과 충격에 빠진 시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방금 한 말은 작았지만 이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무대 중앙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그 고귀한 가족에게 쏠렸다. 민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네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내 아들과 우리 집안을 모함하는 거야. 지금까지 테이블에 꼼짝 않고 앉아있던 할인도 인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어나 희생자인 양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도준 오빠를 그냥 친오빠처럼 생각했을 뿐인데 우리 우정이. 우정? 나는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끊었다. 네가 감히 그 두 글자를 내 앞에서 입에 담을 자격이 있어? 친구의 남편과 자고 8년 동안 그와 함께 나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을 음모를 꾸민 친구? 그런 우정 나는 사양하겠어. 연회장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내 말과 어렴풋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를 그려냈다. 그들은 더 이상 존경의 눈빛이 아닌 호기심과 비난 그리고 경멸의 눈빛으로 도준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시아버지는 잠시 충격에 빠졌다가 이내 노련한 사업가의 평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위협적인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지금 우리 가문 전체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그 명예를 짓밟은 것은 제가 아닙니다. 아버님. 나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대답했다. 아버님의 아드님,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가족 모두입니다. 저는 기회를 드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셨죠. 말을 마친 후 나는 이 숨막히는 곳에서 단 1초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갔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던진 폭탄은 이미 터졌고 그 파괴력은 서서히 퍼져나가 그들이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을 파괴할 것이다. 할인의 테이블을 지나갈 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내 팔을 잡았다. 지수야, 제발. 이러지 마.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고 그녀의 귀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다. 우리의 역겨운 우정을 끝내는 한마디. 내가 약속했던 큰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나는 뒤돌아서서 혼란의 현장을 떠났다. 할인의 울음소리, 민 여사의 고함 소리, 도준의 욕설, 그리고 시아버지의 무서운 침묵이 뒤섞여 있었다. 환갑잔치는 한편의 비극적인 희극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지난주에 몰래 임대해둔 작은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나만의 피난처.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아래를 바쁘게 오가는 차량들을 내려다보았다. 통쾌하지도 이겼다는 기쁨도 없었다. 마음속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그것이 남긴 잔해는 그대로였다. 약 2시간 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렌즈를 통해 밖을 보니 예상대로 도준과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민 여사의 얼굴은 살기가 등등했고 도준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나는 영원히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심호흡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마자 민 여사가 달려들어 내 뺨을 때리려 했다. 이 못된 것! 우리 집안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감히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 나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도준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수야, 제발. 도준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무슨 일이든 우리끼리 조용히 이야기로 풀자. 응? 제발 이러지 마. 내 커리어, 우리 가족의 명예가 걸렸어. 나는 그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커리어, 명예. 이 순간에도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군요? 그럼 내 8년의 청춘은, 내 믿음은, 내 명예는 누가 돌려주죠? 민 여사가 다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천박했다. 네, 청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집에서 네가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은혜도 모르는 것. 나는 그녀와 다투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물 2잔을 따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님, 그리고 박도준 씨, 앉으세요. 이야기하시죠. 내 차분한 태도에 그들은 조금 놀란 듯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소파에 앉았지만 여전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합의서였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끝내고 싶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들어 읽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민 여사도 옆에서 훔쳐보다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소리쳤다. 뭐라고? 공동재산의 80%를 달라고? 너 미쳤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것은 혼인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회사에서 빼돌린 불법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형사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건 그쪽 가족에게는 아주 유리한 합의일 텐데요. 민 여사와 도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내가 불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금융 음모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그들의 순진하고 착했던 며느리,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도준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그는 이혼 소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서 애원은 사라지고 분노로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지수, 너 정말 너무하는군.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알고 보니 지난 8년간 네 눈에는 돈밖에 없었던 거냐?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오늘을 위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는 그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돈. 맞아요. 지금 저에게는 돈이 아주 필요해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당신과 당신 가족이 제게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당신이 내가 이 모든 일을 돈 때문에 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를 너무 얕본 거예요. 박도준 씨. 그럼 뭘 원하는데? 민 여사가 경멸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너 같은 여자가 돈이 아니면 뭘 원하겠어? 공정함이요.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저는 8년간 속아온 것에 대한 공정함을 원해요. 4년간 아내로, 며느리로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것에 대한 공정함을요. 제 남편이 밖에서 다른 보금자리를 꾸미고 있는 동안에요.
도주는 벌떡 일어섰다. 분노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손가락질했다. 네가 이 집안을 다 망쳐놨어. 이제 만족하냐? 집안이라고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떤 집을 말하는 거죠?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차지하려 애쓰는 벽돌집 말인가요? 아니면 제 마음속의 집 말인가요? 8년의 믿음과 4년의 결혼 생활로 지었지만 당신이 무자비하게 부숴버린 바로 그 집 말이에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다. 도주는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으르렁거리며 손을 휘둘러 테이블 위의 물잔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그만해요. 내가 소리쳤다.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모든 것을 계산했겠죠. 그러니 이제 그 결과에 직면하세요. 민 여사는 아들이 밀리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자 아들아. 저런 거랑은 더 이상 말 섞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저 버릇없는 계집애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들은 나에게 증오에 찬 눈빛과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방 안에는 무서운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다. 내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이 순간부터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전쟁을 선택했고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이후 도준과 그의 가족이 나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이틀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하게 지나갔다. 어떠한 협박 전화나 문자도 받지 못했다. 이 침묵이 나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송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수 씨, 새로운 진전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들떠 있었다.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도준 씨와 시어머님 없이 저와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나는 얼어붙었다. 시아버지, 그 권위 있고 무서운 남자가 왜 내 변호사를 따로 만나고 싶어 할까? 나중에 송 변호사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알고 보니 내 집에서 돌아간 후 도준과 그의 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내가 터무니없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비상식적인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게의 늙은 여우였다. 그는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는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 조사를 시켰다. 그리고 도준이 할인과 결탁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유령 프로젝트와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을 때 그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 1군 그룹의 명성과 자신의 커리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를 한 여자에게 잡힐 만큼 어리석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나중에 전해들은 그날의 가족회의에서 시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도준의 얼굴에 던졌다고 한다. 네가 어떤 계집애랑 자든 내 알바 아니다. 그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룹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멍청하게 약점을 잡혀서는 안 됐어. 이 증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너뿐만 아니라 나까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걸 몰랐나? 도준과 민 여사는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당장 그 여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모든 걸 조용히 해결하고 그 계집애랑 당장 모든 관계를 끊어. 그러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고 나한테서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마라. 권위 있는 아버지의 압박은 효과가 있었다. 도준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협박과 내가 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사이에 갇혔다. 방금 저쪽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송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우리 쪽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대요. 다만 돈을 준비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댁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다른 전선에서는 우리 엄마 정미경 여사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 내가 도준이 이혼에 동의했다고 말하자 엄마는 고개만 끄덕이셨다. 하지만 나는 엄마 마음속에 아직 다른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할인이었다. 그 계집애는 엄마한테 맡겨라. 엄마는 내게 그렇게만 말했다. 며칠 후 엄마는 소박한 차림으로 혼자 할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할인이 항상 밖에서 보여주려 애썼던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작은 골목에 있는 낡은 단층집이었다. 할인의 부모는 낯선 손님이 딸을 찾아오자 처음에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엄마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내 이야기를 싸우러 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할인의 부모는 이야기를 듣고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딸을 두둔했다. 젊은 애들 일에 우리 어른들이 끼어들 일 아니오. 할인의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할인의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딸이 예쁘고 능력 있어서 남자들이 따르는 게 뭐 어때서요? 대개 따님이 남편 간수 못한 걸 누굴 탓해요? 엄마는 화내지 않으셨다. 그저 연민과 날카로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천천히 꺼냈다. 도준과 할인의 메시지 캡처 사진. 그들이 아파트에서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저는 오늘 두 분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두 분께 빠져나갈 길을 하나 드리려고 온 겁니다. 제 딸과 박서방은 곧 이혼합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끝날 겁니다. 저는 단지 두 분의 따님이 앞으로는 도리를 지키며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할인의 부모가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자 엄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큰일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이런 자료 수백 부를 인쇄해서 두 분 따님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 그 애가 대표로 있는 회사, 경영진에게 보내고 이 동네 주변에 좀 붙여놓을까 합니다.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이 두 분께서 귀한 사위를 얻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도록요. 엄마의 위협은 법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작은 동네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체면과 명예에 대한 공격이었다. 할인의 부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엄마가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섰다. 엄마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엄마가 내게 전화했다. 다 끝났다, 딸아. 그쪽은 엄마가 깨끗하게 정리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을 느꼈다. 이제 할인은 다시는 내 인생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아버지가 나선 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할인의 뻔뻔함과 도준의 비열함을 너무 얕봤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은 잃을 것이 없었고 가장 비열한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와 여러 SNS에 나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꾸며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악역은 바로 나였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가정은 돌보지 않고 남편 돈만 낭비하는 경박한 아내였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다른 사람, 특히 항상 내 곁에서 위로해주던 절친 할인의 행복을 질투하고 시기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내가 먼저 바람을 피웠고 도준에게 발각되자 죄를 덮기 위해 역으로 공격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조작된 말들과 악의적인 댓글들이 곳곳에 퍼졌다. 그들은 내가 남자 동창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올리며 그가 내 연남이라는 암시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그 사진은 아주 오래전 동창회에서 찍은 것이었지만 그들의 연출 아래 내 문란함의 증거가 되어 있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더 저급한 수법을 사용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문에는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고 현관 앞에는 악취나는 쓰레기가 가득 쌓였다. 이웃들은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집을 나설 때마다 나는 거의 고립되었고 내 동네에서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요하고 비열한 공격에 직면하자 지치고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과 SNS에서 맞서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내 곁에 계셨다. 딸아, 무너지면 안 돼.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놈들이 저럴수록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저런 비열한 짓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더 침착하게. 이 모든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해. 법원은 인터넷 루머를 믿지 않아. 오직 증거만 믿을 뿐이야. 엄마의 말씀은 내게 힘을 주었다. 나는 엄마의 말대로 SNS에서 맞서 싸우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모든 비방글을 캡처하고 파손된 진문의 사진을 찍었다. 모든 것은 송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다. SNS에서의 비방 캠페인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그들은 비방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족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돈을 탐내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시댁을 파괴하라고 부추겼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악의적인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나는 불 위에 앉은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악에 대한 동조였다. 나는 목소리를 내야 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엄마,
그리고 송 변호사와 상의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짧고 간결하지만 모든 루머를 잠재울 수 있는 무게감 있는 공지를 올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열었다. 나는 구구절절 하소연하거나 변명하는 긴 글을 쓰지 않았다. 나는 단 한 장의 사진만 올렸다. 그것은 나와 도준의 여전히 깨끗하게 코팅된 혼인관계 증명서였다. 사진 아래 나는 짧은 글귀 하나만 남겼다. 8년의 청춘, 4년의 결혼, 돌아온 것은 거짓뿐. 하얀 종이와 검은 잉크는 여기 있습니다. 법과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모든 처리를 위임했습니다. 내 게시물은 파문이 있는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았다. 시끄러운 파도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잔물결을 만들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내가 바람을 피워 도준과 할인의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주장을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즉시 내 진짜 친구들, 내 결혼 생활을 알았던 사람들이 지지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의 관계와 내가 지난 몇 년간 도준에게 쏟았던 사랑에 대해 증언했다. 이전에는 반신반의했던 나와 할인의 공통 친구들 몇몇도 이제 그녀의 진짜 얼굴을 깨달았다. 여론은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전에 거짓말을 성급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할인과 도준의 개인 계정에 찾아가 질문과 비난의 댓글을 남겼다. 그들의 더러운 미디어 캠페인은 내 단 하나의 게시물로 완전히 무너졌다. 할인과 도준은 내 반격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서둘러 비방글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은 캡처되어 저장되었고 내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할 서류의 일부가 되었다. SNS에서의 반격 이후 도준과 그의 가족은 더 이상 비열한 수법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시아버지의 압박과 내 변호사가 그들에게 보낸 반박 불가능한 법적 증거들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했다. 일주일 후 송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에 차 있었다. 지수 씨, 다 끝났어요. 저쪽에서 우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루한 싸움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법원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날, 나는 도준과 다시 마주쳤다.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검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성공한 팀장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후회와 원망이 섞인 눈빛이었다.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양측 변호사의 감독하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이혼 서류에 펜을 들어 단호한 필체로 서명했다. 펜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천근만근의 짐이 어깨에서 내려지는 것 같았다. 4년의 아내, 8년의 사랑과 거짓, 모든 것이 이 서명 하나로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혼 결정문을 손에 들었을 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고 내게 속한 것을 되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와 엄마 그리고 송 변호사가 공증사무소를 나설 때 도준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지수야. 나는 돌아서서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다. 미안해. 그는 힘겹게 그 세 단어를 내뱉었다. 다 내 잘못이야. 할인이 말에 넘어간 것도 너무 욕심부린 것도 나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의 사과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박도준 씨. 당신이 남긴 상처를 지울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인생에 잘못한 거죠. 남은 인생 잘 사세요. 말을 마친 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나는 이제 내 인생과 그의 인생이 다시는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평행선이 될 것임을 알았다. 더 이상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는 나에게 타인이 되었다.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고 위자료와 아파트 소유권을 받은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축하 파티나 쇼핑이 아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비행기표 한 장을 예매했다. 호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경영학 석사 과정 유학 계획은 이 비극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었다. 나는 조용히 영어를 공부하고 서류를 준비해왔다. 언젠가 도준과 함께 이 꿈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 갈 것이다. 나는 이곳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이 도시를 떠나야 했다.
상처를 치유하고 내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다. 공항에 가는 날, 엄마만이 나를 배웅했다. 엄마는 울지 않으시고 내 손을 꼭 잡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너라, 딸아. 거기서 몸 잘 챙기고. 엄마 걱정은 말고. 엄마는 집에서 잘 지낼 테니. 가서 네 자신을 되찾고 오렴.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나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쓰며 엄마를 꼭 껴안았다. 자주 전화드릴게요. 나는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내게 손을 흔들고 계셨다. 그 온화한 미소. 나는 엄마가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며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임을 알았다. 비행기에 앉아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과거, 고통, 배신을 모두 뒤로하고 있었다. 새로운 여정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나를 상처 입힐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호주에서의 초기 생활은 쉽지 않았다. 낯선 나라에서의 외로움, 언어, 장벽, 학업 스트레스가 때때로 나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좌절할 때마다 엄마를 생각하고 내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내 안의 의지가 다시 불타올랐다. 나는 과거를 잊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에 몰두했다. 매주 엄마와의 영상통화에서 나는 도준이나 할인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 이름들이 내 새로운 삶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내 마음속에 숨겨진 호기심을 이해하셨는지 가끔씩 몇 가지 소식을 전해주셨다. 집은 다 괜찮아, 딸아. 엄마는 늘 그렇게 시작하셨다. 아, 그런데 그거 아니? 나중에 엄마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 나는 나를 배신했던 자들의 결말에 대한 전체 그림을 맞출 수 있었다. 내가 그 생일 파티에서 일으킨 폭풍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가졌다. 명예와 사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시아버지는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그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도준의 영업팀장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멀리 떨어진 지방지사의 평사원으로 강등시켰다. 잘못을 반성하라는 의미였다. 모든 권력과 혜택이 끊겼다. 권세 있던 재벌 2세, 아가씨들의 눈에 골드 싱글이었던 도준은 순식간에 몰락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으려 할 때 쥐들은 가장 먼저 도망치는 법이다. 모든 것을 걸고 도준을 얻으려 했던 하리는 연인의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주저없이 돈을 챙겨 떠났다. 그녀의 미래 자산 컨설팅 역시 도준의 그룹과의 유령 계약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빠르게 폐업했다. 나중에 들으니 그녀는 서울을 떠나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거짓과 계산으로 쌓아올린 8년의 사랑은 결국 이익이 사라지자 허무하게 무너졌다. 도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커리어, 돈, 가족, 그리고 한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연인까지.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 술에 빠져 살았고 망가져갔다. 그의 어머님인 여사는 너무 큰 충격과 이웃들에게 당한 창피함의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한때 명망 높던 그 집안은 이제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통쾌하거나 기쁘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과 연민을 느꼈다. 인과응보는 결코 누구도 비껴가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바람을 뿌렸으니 이제 폭풍을 거두어야 했다. 배신의 대가는 때로는 타인의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 내부로부터의 붕괴였다.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학위증을 손에 든 날 나는 울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마침내 나는 목표를 달성했고 도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예고 없이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비행기는 햇살 가득한 오후에 착륙했다. 익숙한 고국의 공기가 가슴으로 밀려와 약간의 감동이 일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택시를 잡아 교회의 공원묘지로 향했다. 아버지의 묘 앞에 서서 그가 가장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비석은 시간의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는 예전처럼 온화하고 따뜻했다. 아빠, 저 왔어요. 나는 속삭였다. 아빠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묘 옆에 앉아 지난 2년간의 내 삶에 대해 어려움과 노력, 그리고 작은 성공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울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다. 나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계심을 알았다. 그의 엄격함과 사랑이 오늘날의 강하고 독립적인 나를 만들었다. 공원 묘지를 떠나자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나는 더 이상 2년 전의 한지수가 아니었다. 배신당하고 고통받고 약했던 아내. 나는 이제 치유된 마음과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를 가진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새로운 여성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도준이나 할인을 미워하지 않았다. 고통은 과거의 일부가 되었고 값비싼 교훈이 되었다. 그것은 내게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법,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엄마가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마자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수야, 정말 네가 돌아왔구나. 네, 엄마, 저 왔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곳이 영원히 나의 집이며 내가 돌아올 가장 평온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귀국 후 내 삶은 점차 안정되었다. 나는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가진 자본과 배운 지식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작게 차렸다. 일은 바빴지만 기쁨과 자율성을 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조용한 골목에 있는 북카페에서 파트너와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국화차 한 잔을 시키고 책을 펼쳤다. 책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도준이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팀장의 세련된 모습은 없었다. 낡은 셔츠를 입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다. 머리에도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혼자였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블랙커피 한 잔을 시키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나는 마주치기 싫어 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바로 그때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놀라움, 당황, 그리고 후회와 아쉬움 같은 감정을 보았다. 그는 서둘러 담배를 끄고 잠시 망설이다가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지수 씨? 정말 지수 씨 맞아요? 그는 힘겹게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잔잔한 바다 같았다. 언제 귀국했어요? 그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물었다. 온 지 몇 달 됐어요. 나는 일부러 거리를 두기 위해 존댓말을 썼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떼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많이 달라졌네요. 아주 좋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인 줄 알면서도 의례적으로 말했다. 그쪽도요. 바로 그때 내 파트너가 도착했다. 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겼다.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 네, 가보세요. 도준이 황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나는 일어나 그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우연한 만남은 아마도 내가 정말로 과거를 극복했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려는 운명의 장치였을 것이다. 그와 그가 남긴 고통은 정말로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새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긴 밤을 지나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새날의 첫 햇살이 고층 빌딩 사이로 스며들어 하늘 한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참으로 평온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예전 아파트를 팔았다. 더 조용한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사서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 우리 모녀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내 작은 회사도 첫 고객, 첫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가끔 친구들에게서 도준이 빚을 갚기 위해 차까지 팔고 힘겹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인 역시 서울을 떠난 후 좋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내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증오나 통쾌함의 잔물결조차 일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다. 아마도 사람은 고통의 끝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깨어진 결혼 생활은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값비싼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내게 강해지는 법, 자신을 보호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순진하고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행복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옛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주말에 등산 가자고 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과거는 닫혔다. 나는 결혼 생활의 잿더미 속에서 부활을 찾았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이 나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새벽은 언제나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